충격. 사우디 공주의 인간 혐오 발언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사람은 기계 부품일 뿐 고장나면 교체하면 된다. 이 말 한마디로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루 생활비가 당신 연봉과 같던 여자가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전용기에서 지하철로, 황금 변기에서 공용 화장실로. 이 극한의 추락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은, 그리고 1년 후 그녀가 보인 180도 변한 모습이 전 세계를 또 한 번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아미라 사파르입니다. 저는 사우디 왕실의 막내딸로 자랐습니다. 리야드 외곽, 금과 유리로 만든 궁전에서요. 아침이면 대리석 복도 위로 햇살이 떨어졌고 그 위를 실크 슬리퍼를 신고 걸었죠. 제 손은 항상 깨끗했어요. 물건을 들어본 적도, 직접 문을 연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녀 25명이 하루를 위해 대기했고 저의 커피 온도는 항상 섭씨 43도로 맞춰져야 했어요. 고장난 냉방기는 수리도 없이 바로 새 제품으로 바뀌었고 정해진 시간보다 몇 분만 늦어도 요리사는 궁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일상이 뒤바뀌는 세상, 제 기분이 곧 규칙이 되는 환경. 저는 그것이 당연한 질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에너지안보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유전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다루는 자리였죠. 저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 드레스는 파리에서 당일 항공으로 온 맞춤 제품이었어요. 가격요? 여러분 연봉 정도 됩니다. 회의장엔 수백 명이 있었고 국영석유공사 부사장인 아라비 씨가 말했습니다. 더는 안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비에 예산을 2배 이상 투입해야 합니다. 저는 지루했습니다. 안전이니 뭐니 하는 건 기술자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제 관심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안에서 이상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감성적이지? 비즈니스는 숫자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굳이 안전장비에 그렇게 돈을 써야 하나요? 솔직히 사람은 기계의 부품과 다를 게 없잖아요. 고장나면 바꾸면 됩니다. 부품 하나 새로 끼우듯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말은 회의장 전체를 얼려버렸습니다.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고 플래시만 연달아 터졌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들 저러지? 내가 틀린 말 했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침실에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났고 맞춤 제작된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마치 궁전 안의 공기마저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럽지도 위험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날의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아미라,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지금 가문의 수치가 됐다. 그 말을 한 내 입을 세상은 절대 잊지 않을 거다. 내가 인간이 뭔지 아직 모르기에 널 보내야겠다. 어디냐고 물었죠.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중동 이외의 어딘가 정도였죠.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한 달간 일반인처럼 살아보라고. 용돈은 30만 원. 말이 30만 원이지 제가 평소에 매일 마시던 프랑스산 생수 한 박스 가격이 그 이상이었어요. 전 억울했습니다. 아버지, 전 대사관에 있으면 안 돼요? 아니면 가족 별장에 잠깐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 아버지 딸 맞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넌 인간이 무엇인지 배워야 해. 이번엔 숨을 수 없어.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생전 처음 만져본 이코노미 클래스 비행기 티켓을 넣었습니다. 비행기. 저는 원래 전용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인천행 항공편의 티켓을 들고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타는 이 여정은
추락이라는 단어 외엔 달리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비행기에서 사막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막, 저의 세상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의 녹색 지형이 다가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저는 팔걸이를 꼭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공주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미라입니다. 돈도 권력도 하인도 없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조금은 두려웠어요. 이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싸늘한 공기와 강한 LED 조명이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간판마다 낯선 문자가 도배돼 있었고 벽에 비친 제 얼굴은 불안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 아미라 사파르. 그 누구도 관심 없었죠. 입국장 한쪽에서 어떤 남성이 A4용지 크기의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적힌 제 이름은 네모난 글씨체로 무미건조하게 인쇄돼 있었어요. 그 남자는 말수가 적었고 정장 차림에 깔끔했지만 몸짓에서 일말의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아미라 씨, 환영합니다. 지금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어눌한 영어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웃는 듯 안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창밖으로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 끊임없이 바뀌는 네온사인, 이름 모를 프랜차이즈 간판들이 줄지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바라봤습니다. 번화가에 가득한 상점과 좁디 좁은 골목, 그리고 외벽마다 커다란 배너가 붙은 건물들. 비좁고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정신 없었어요.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분쯤 지나 도착한 곳은 허름한 다세대 건물. 고시원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지내는 곳이에요. 싸고 기본적인 것만 있는 방입니다. 호텔은 없나요? 제가 되물었지만 그는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벽지는 뜯겨 있었고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였습니다. 그는 312호실 앞에서 멈추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충격이었습니다. 겨우 몸 하나 누일 침대, 싸구려 합판 책상, 플라스틱 의자 하나. 옷장은 문도 없이 속이 다 보였고 천장엔 테이프로 붙인 해변 포스터 하나가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위로처럼 애써 아늑해 보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만원권 총 3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용돈 30만 원입니다. 그가 책상 위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규칙이에요. 밤 10시 이후 소음 금지, 요리 금지, 흡연 금지. 위반하면 벌금 나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 조명도 꺼졌습니다. 저는 그 작은 네모 안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엔 회색 벽돌과 철제 비상계단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겨우 손가락 2마디만큼 드러났습니다. 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조차 제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낯선 경험이었어요. 배고프다는 감각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번역 앱을 켰습니다. 어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를 입력했는데 번역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저를 요리해주세요. 저는 황급히 지우고 다시 입력했습니다. 앱이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두드리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좁고 습한 복도엔 오래된 카펫 냄새와 주방 세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을 훑었습니다. 작은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간판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과 숫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문 앞에서 망설이다 철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자 가게 안 사장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에서 빨간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김치, 비빔밥, 떡이라 적힌 사진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붉은 국물에 둥둥 떠있는 떡국을 내주었습니다. 첫 숟가락. 입이 얼얼했습니다. 맵고 뜨겁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이 자존심을 이겼습니다. 국물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방으로 돌아와 침대 위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저는 지금 진짜 혼자입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기선 제 이름도 가문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그때서야 저는 처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맞는 세 번째 아침, 여전히 좁고 차가운 방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묘하게 뒤섞인 긴장감이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배우겠다. 무조건 배워야 한다. 핸드폰을 켜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검색하자 수십 개의 결과가 쏟아졌고 그중 하나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금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무료 한국어 수업. 무료라는 말에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저는 즉시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움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가방에 10,000원짜리 한 장, 공책, 연필 하나를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볼을 때렸고 낯선 골목과 고시원의 좁은 계단을 지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센터 건물은 회색 벽돌로 지어진 소박한 건물이었고 외벽에는 파란 간판에 금천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커피 향과 새 페인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중년 여성이 한국어로 말을 걸었고 저는 말 대신 휴대폰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위층을 가리켰습니다. 2층이에요. 계단 오른쪽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수업을 이해 못하면 어쩌지? 내가 바보처럼 보이면?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한국어 교실이라 적힌 문 앞에 섰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20여 명이 조용히 앉아 교과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안경을 쓴 중년 선생님이 저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한마디가 제 어깨에서 무게를 덜어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고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제 옆에는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고 안녕하세요. 저는 파르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미라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영어와 한국어, 아랍어를 조금씩 할 줄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배워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한글 자음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며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공책에 한자씩 적으며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감촉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선생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쓰고 따라 읽게 했습니다. 혀가 꼬이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해줬습니다. 그 작은 반응들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다음 단어는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처음엔 고마워요라고 중얼거렸지만 선생님이 정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또박또박 따라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파르안이 제게 엄지를 들어 보였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파르안에게 물었습니다. 연습 더 하고 싶은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그는 웃으며 동네 토스트 가게를 추천해줬습니다. 커피도 싸고 말하기 연습하기 딱 좋아요. 우리는 함께 시장을 지나 걸었습니다. 과일 가게, 떡볶이 냄비, 지글지글 구워지는 호떡, 번쩍이는 불빛과 사람들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가 살아있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토스트 가게 앞에서 사진을 가리키며 통 하고 말하자 파르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토스트요. 저는 토스트라고 조심스레 말했고 점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주문이 통했습니다.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들을 적고 또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좁은 방도 덜 갑갑해졌고 공책 속 글자들이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저를 가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시 살아갈 길을 여는 통로였습니다. 금보다 귀한 것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배움의 기회,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작은 교실에서 언어라는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긴 다리. 그러나 분명히 저를 이곳으로 데려다줄 다리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고시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인간이 된다는 게 뭔지 배우라고. 아직 그게 뭔지 명확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도망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공책 하나를 가방에 넣고 파르안이 알려준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 건물은 높진 않았지만 커다란 유리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밥 냄새와 된장국 향이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안에는 긴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어르신들이 조용히 줄을 서 계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식판을 옮기느라 분주했죠. 저는 잠깐 멈춰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식판을 나눠주는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은발머리의 중년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눈이 아주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뭔가 말을 걸었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공책을 꺼내 자원봉사라고 적어둔 단어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에 걸린 앞치마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허리에 묶었습니다. 그 끈이 제게는 여기서 할 일이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엔 젊은 자원봉사자가 주걱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밥 퍼보실래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밥을 어떻게 퍼담는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퍼낸 밥은 은발 여성 김 선생님이라 불리는 분께 전달됐고 그분은 음식을 어르신께 건네며 제 손을 살짝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요.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제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국 배식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커다란 냄비 안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고 저는 국자를 조심스럽게 담갔습니다. 국을 흘리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시켰습니다. 서툴렀지만 금세 손에 익더군요. 각 그릇을 채우며 어르신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작은 미소로 또 어떤 분은 고맙습니다라고 작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때마다 작게 따라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스카프를 두른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작은 접시에 김치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고 생각보다 훨씬 강한 맛이 확 퍼졌습니다. 매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맛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엄지를 들어 보였고 그분은 웃으며 제 팔을 가볍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작은 몸짓에서 이상하게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엔 식판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키가 큰 남자 봉사자가 식기세척기를 여는 법과 그릇을 싸는 순서를 알려줬습니다. 기계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 바닥에 튀었고 저는 그 물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한 봉사자가 저를 바로 잡아주었고 저는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이 뜨거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사람답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편하고 서툴고 그렇기에 솔직한 감정들이요. 오후가 지나고 일이 끝나갈 무렵 김 선생님이 작은 천꾸러미를 들고 오셨습니다. 저를 향해 손짓하시더니 조용히 천을 풀어 보여주셨습니다. 안에는 분홍실로 미라라고 수놓인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누군가의 손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새겨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친절은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손수건을 손에 쥐고 복지센터를 나왔을 때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골목과 도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전보다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궁전에서 배운 위엄도, 부도, 영향력도 여기선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는 작은 국자 하나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고시원 방에 돌아왔습니다. 손수건을 베개 옆에 조심스럽게 놓고 공책을 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저는 밥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는 친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미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그 말이 믿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은 금천구 문화축제가 열리는 날. 김 선생님과 자원봉사자분들이 골라주신 분홍색 저고리와 하늘색 치마에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익숙지 않은 옷이지만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처음 느껴보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전통 음악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바비큐 향, 떡 냄새, 따뜻한 차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고 사람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은 아이들이 윷놀이를 하며 깔깔 웃었고 노인분들은 장구 소리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참 정겹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자원봉사 부스에 도착하자 파르한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윷놀이 체험 부스에 배정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지난 한국어 수업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던져요. 숫자 세요. 하나, 둘, 셋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육가락을 던지며 소리내어 숫자를 셌고 아이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에 저도 웃음이 나왔고 말이 통해 마음이 통해간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어서 종이부채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하얀 부채 위에 작은 꽃을 조심스럽게 그려 넣자 옆에서 함께 그리던 베트남 친구가 예뻐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마워요라고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비를 그리며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작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축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무대 앞에는 사물놀이 공연을 보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북소리는 배를 울릴 정도로 강했고 꽹과리 소리는 하늘을 찢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무리 속에서 장단에 맞춰 손끝으로 박자를 맞추며 공연에 몰입했습니다. 어깨가 절로 움직였습니다. 익숙하진 않지만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아리랑 합창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십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김 선생님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계단을 오를 땐 다리가 떨렸지만 뒤를 돌아보니 파르한과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느새 관객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한국인도 외국인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 무대가 저를 포함한 모두의 무대라는 걸 느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고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쁨이었습니다. 공연 후 축제장을 돌며 식혜를 마시고 있던 중 한 남자아이가 떡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한 입 먹은 뒤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인사했고 저도 웃으며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여기 속해 있구나. 해가 지고 등이 하나둘 켜지자 축제장은 반딧불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쪽 벤치에 앉아 가족 사진을 찍는 사람들, 비눗방울을 쫓는 아이들, 접이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별이 떠있는 골목길을 걸어 고시원으로 돌아오며 저는 김 선생님이 수놓아 주신 손수건과 오늘 만든 부채를 가방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 이 사람들, 이 경험들이 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복은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고 김 선생님이 수놓아 주신 손수건은 공책 사이에 끼웠습니다. 그 공책엔 제가 배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문을 닫기 직전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그리고 문을 닫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기도 어려웠던 교실, 국자를 쥐던 급식소, 축제 무대에서 아리랑을 부르던 순간들. 저는 사치에 둘러싸인 사람으로 이곳에 왔지만 한국에서 진짜 사람 냄새를 배웠습니다. 제 이름은 아미라였고 저는 이제 달라진 미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은 여전히 위험 있었지만 그날은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복이 담긴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고 아버지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망설였지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익숙한 야자수와 화려한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거리는 그대로였지만 제 시선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을 가슴에 눌렀습니다. 확실한 감각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저녁엔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식탁 위에는 은쟁반과 크리스털 잔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복지센터의 나무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찌개가 담긴 냄비와 바삭한 파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의 어머니와 요리사를 지나 식탁 위에 음식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음식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찌개를 한 숟갈, 파전을 한 점 드시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줬니? 한국에서 배웠어요. 요리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법도요. 저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사람이 된다는 게 뭔지 가르쳐줬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손을 내밀어 제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미라야, 너 많이 변했구나. 이제 단지 궁전의 딸이 아니구나.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구나. 옆에서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라야,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다. 식사 후 저는 가족에게 손수건과 부채를 보여드렸고 김 선생님과 파르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익숙하진 않지만 자신 있게 한국어로 몇 마디를 섞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가족들은 놀란 눈으로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익숙한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 안에 앉아있는 저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엔 이렇게 써 있었죠.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저는 적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사람이 된다는 건 가진 걸 나누고 마음을 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은 제게 그걸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앞으로 어떤 날이 오든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속의 한국, 그 따뜻함은 이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